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기준을 세워볼까 합니다. 치료는 무조건 가벼운 치료부터 중한 치료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치료란 몸에 부담이 없는 것이며 치료가 실패하더라도 손해가 많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중한 치료란 이 반대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의외로 만만찮은 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한의원 포함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의 가벼운 것부터 중한 것으로 나열을 한다면은 가장 가벼운 것으로는 식사 조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 물리치료, 마사지, 추나, 침, 식이요법, 한약, 양약, 약침이나 봉침으로 대변되는 수침, 그리고 프롤로라든지 뼈주사,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그런 주사치료, 그리고 시술, 아마 수술 정도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식사 조절부터 시작하여 수침까지는 일반적으로 한의에서 감당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한약 이유는 치료가 잘못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양약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며, 호르몬제나 중추신경계통의 약물들은 치료가 계속되면 될수록 차라리 수술이 나을 정도로 점점 더 부담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침이나 봉침으로 이야기되는 수침은 침보다는 효과는 강하지만은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면 몸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침도 양약의 주사나 마찬가지로 몸이 견디는 스트레스가 결코 무조건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법은 의사의 지대한 관심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채소절개나 관삽입 등의 수술을 요 근래는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은 실패했을 시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 그 손상 부위만큼의 손해를 비가역적으로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죽은 별로 손상이 없더라도 속을 얼마나 건드렸는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면허에 따라 쓸 수 있는 바늘의 굵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나름 굉장히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데, 치료도 마찬가지로 바늘의 굵기가 굵을수록 또 칼로 갈수록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치료이며 그만큼 시술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통증이나 질병이 생긴다면 앞에서 제시한 가벼운 방법의 치료부터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몸에는 손해없는 방법으로 우선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포크레인으로 케이크를 자르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른다 해도 손으로 자른 것만 못하며 만약 케이크를 못 자르면 아마도 그 케이크는 회생 불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혹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이 건강은 묘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판단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중환병이라고 꼭 중환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벼운 증상 같아도 막상 치료하려고 치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라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 부인한테 끌려오신 분이 침 한 방에 그날로 편해져서 수술을 하지 않는 케이스나,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고 해서 이 수술한 뒤에 의가사 전역하기로 되어 있던 군인이 침 맞고는 무릎이 나아져서 덕분에 군생활을 끝까지 알차게 한 경우처럼 검사상 절대적인 이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의 통증에서 디스크가 터지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날짜를 받은 사람이 수술 않고 해결된 많은 케이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보면 그 병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병명이 딱 찍혀 있거나 나 때문에 아파요 하고 그 부위가 피켓이라도 들고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늘 병소를 보면서 저게 병일까 아닐까 하면서 고민을 하게 합니다. MRI 상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의외로 잘 견디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해외 토픽에도 난 것이지만 교통사고로 머리 MRI를 찍었더니 뇌가 없더라는 환자는 너무나 멀쩡한 일반 사람이었고 회사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MRI만 봐서는 엔진이 없이 다니는 자동차나 다름없는데 멀쩡히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 가설이 수두증을 장기간 앓아서 천천히 뇌가 밖으로 밀려나서 얇아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눈에 보이는 이상이 꼭 말을 하는 경우가 아닐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것조차 있는데 한번 사진 툭 찍어 가지고 그냥 수술 같은 비가역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설사 사진에 문제가 있으며 그 통증이 명확하게 느껴지더라도 저게 틀림없다 싶더라도 일단 치료는 실패하더라도 손에 없는 치료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다가 수술 등 실패 시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치료는 맨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치료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수술 자국 자체가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두증을 앓고 있으면 보통 뇌척수액을 빼서 혈관이라든지 복강으로 돌리는 것이 현대의 치료법인데 위에 말한 토픽에 나온 사람에게 뇌척수액을 빼는 치료를 했을까요? 아마 치료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수두증은 병일까요? 아닐까요?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뇌질환이나 호르몬 치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호르몬과 정신신경계 약들은 특성상 내성이나 습관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울증이나 불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들조차 몸에 미치는 영향이 복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부담이 커져서 나중에는 이 약물의 부작용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임상가에 있어 보면 정말로 많이 봅니다. 정말로 딱한 일입니다. 중해 보이는 병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와 검사 결과가 그 질환과 상관이 없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그러니 몸에 부담 가는 치료부터 하기 전에 우선 실패하더라도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경우의 치료부터 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치료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의 건강검진으로 알아낸 암이나 기타 질환들을 증세도 별로 없고 본인이 자각증사도 없는데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하는 적극적인 치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눈치를 봐야 하며 나이가 든 만큼 여러가지 이상 증상과 고통들이나 질병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몸에 손상을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은 적어도 3곳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으며 어느 한 군데서라도 수술이 아닌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회복력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며 이때 치료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병은 치료했는데 회복은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몸의 손상을 적게 입히는 치료를 우선하여 천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